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와 비서고 발언 논란을 놓고서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MBC가 편파 방송을 했다며 항의 방문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외교 참사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 발동에 반발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해외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출신 방송인과 러시아 증진력 후폭풍에 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하며 2,2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3% 이상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장중에 1,44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을 처음 보도한 MBC가 왜곡 보도로 국민을 속였다며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오늘 오전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여당이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환율과 물가 잡기에 전념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가처분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양국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세입자인 용의자는 범행 뒤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제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예상대로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가짜 투표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유엔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서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가 왜곡된 자막으로 편파 방송을 했다면서 항의 방문을 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영상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막으로 대통령 발언을 왜곡 보도해서 국민을 속인 대국민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규탄하면서 MBC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의 편에 서서 공영방송인지 진영방송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편파 보도를. 조금 뒤 오후 2시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언론사 항의 방문은 방송 탄압이라면서 족쇄를 채우려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방 논란에 책임이 있는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도 서둘러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 후에 24시간이 지나서 또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재량이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선 뒤 처음으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 7대 입법과제의 통과를 강조하면서 소득,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유능한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속어 논란 등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국회 제1당이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설을 두고 현실적 재원 대책 없이 이상적인 내용을 말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불신임 건의안 낸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의 낙인을 찍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오늘 신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신문이 끝났습니다. 당의 향방을 가를 신문 결과를 앞두고 긴장감은 상당한 모습인데요. 앞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좌초된 것처럼 이번 비대위 직무도 정지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다시 직무대행으로 전면에서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처분 기각 시엔 현 비대위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국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탄력을 받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던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현한 김성원 의원과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논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문 약 9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지도부의 운명도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번에도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문이 90분 정도 진행됐으면 생각보다 일찍 끝난 것 같은데요.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법원에 직접 출석을 했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법원의 세 번째 가처분 신문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12시 반쯤 끝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문이 시작되기 15분 전쯤 도착했는데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을 향해 제발 정신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닌 물가 환율 잡기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신문을 마친 뒤엔 자기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었다며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건 당 입장에선 재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그렇게 재판장 이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양측의 논리는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늘 법원은 국민의힘 당원 개적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의 직무정지까지 모두 3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뤘습니다. 우선 당원 개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첫 가처분 판결을 받아들여 모호한 당원을 고쳤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당원을 고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없고 바뀐 당원에 따라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바꾼 당원을 소급 적용해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다며 이런 식의 법 적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1차 판결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법정에선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재판부의 명쾌한 판결을 받고도 못 알아들은 척한다며 지엄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이 전 대표의 자격 논란과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위원장의 겸직 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상태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전 대표는 선출직인 당대표 권한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국회 부의장이 당대표급 보수와 업무 추진비를 받는 건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당직을 겸한 것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양측의 논리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라서 누가 이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이번 주를 넘길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 참석 등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했습니다. 양측은 강제징용 문제 등 양국 간의 첨예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이번 면담에서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20여 분 동안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조의에 사의를 표했고 한 총리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면담에 나선 한 총리는 기시다 총리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오가진 않았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양측 간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칙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의 신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또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 한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 간 협의 등 다양한 차원에서 소통을 더욱 가속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한반도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 무비자 입국 재개를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금융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로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 아래로 내려갔고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 주식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6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2200선이 무너져 이 시간 현재 215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중 연저점 경신은 물론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67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이후 주요국 화폐 가치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으로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440원을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22분쯤 1,440원을 넘었고 이 시각 현재 1,438원에서 39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달러화가 강세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누출 사고도 유럽 경기 침체 전망을 악화시키면서 금융시장에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밖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연준이 높은 금리 인상을 이어갈 거란 전망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문가 예상치 104.5를 훌쩍 넘어 10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이자
5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본다는 건데 기름값 하락이 불안 심리를 완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유사의 가격 인하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To the companies running gas stations and setting those prices at the pump, bring down the prices you're charging at the pump to reflect the cost you pay for the product. Do it now. 이런 가운데 미국 주택 가격은 10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연초 3%였던 모기지 금리가 2배 이상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유지될 거라며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공격적인 발언에 미국 국채금리도 덩달아 오르자 상승세로 출발했던 증시도 꺾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전날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고 다우존스도 0.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다음 연준 회의 때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미국 증시 표정이 당분간 펴지기 힘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말이면 회사채 발행액이 발행 한도의 2배를 넘기게 돼 최악의 경우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걸로 우려됩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은 사채 발행 한도가 지난해 말 91조 8천억 원에서 올해 29조 4천억 원까지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사채 발행 누적액은 지난해 38조 1천억 원에서 올해 70조 원으로 증가할 걸로 추정돼서 내년 3월 결산을 완료하면 사채 발행액이 한도를 초과해 추가 발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전은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가 유지되면 내년 말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6조 4천억 원까지 줄고 발행 누적액은 11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아직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합동감시팀은 발화 지점에 있던 화물차를 옮겨서 불이 차량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발화 지점에 있던 화물차를 꺼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화 지점인 지하 1층 하역장에 서 있던 1톤 택배 화물차입니다. 전기차는 아니고 보통 내연기관 차량입니다. 지하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감식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차를 잔해물과 함께 국가수로 보내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엔 드론도 투입됐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식팀은 소방시설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가 컸던 탓에 스프링클러나 제연시설, 소화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아울렛 지하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함께 현대아울렛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사망자들의 장례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원래 오늘 화재 사망자 7명 가운데 3명의 발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명만 오늘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2명은 유족 결정으로 연기됐습니다. 일부 유족은 아직 빈소 마련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최선을 다해서 유족들에게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회사 대처에 대해 유족들 불만이 표면화하는 듯 보입니다. 내일도 사망자 가운데 2명의 발인이 예정돼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고시원 세입자인 30대 남성이었는데 범행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고시원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이 30대 세입자였다고요? 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고시원 살인사건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가 소유한 고시원 세입자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뒤 도주한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군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확인해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가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4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으르르 목이 졸리고 인터넷 랜선에 손이 묶인 채 침대 위에 누운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시원 건물주로 해당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시원 안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국가수는 부검 결과 피해자가 목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수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약취미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추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예상대로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가짜 투표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유엔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 러시아 점령지 4개 지역에서 닷새간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잠정 집계된 찬성률은 도네츠크 99%, 루안스크 98%, 자포리자 93%, 헤르손 87% 순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찬성에 따라 러시아는 이들 지역의 영토 편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이미 못 박은 상태입니다. Вся терри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ая закреплена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может быть закреплена в Конститу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는 필요할 경우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쓰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가짜 투표로 규정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There is a need for new and tough global sanctions against Russia. Any annexation in the modern world is a crime against all states that consider the inviolability of borders to be vital for themselves. 미국은 즉각 러시아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be tabling a resolution condemning the sham referenda being held in Ukrainian territory. We know the outcomes of these sham referenda were predetermined in Moscow. 그러나 당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역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어 전쟁의 격화와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가스관에서 가스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하루 사이 3곳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방과 러시아는 단순 사고가 아닐 거라면서 상대방의 비밀 파괴 공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북유럽 발틱해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이 끓어오르듯 거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저에 있는 대형 가스관에서 누출된 메탄가스입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 2 두 개의 가스관에서 하루 사이 대형 가스 누출 사고가 3곳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두 개의 가스관 모두 현재 가동이 중단됐지만 가스관 내에 상당량의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 해상교통당국은 주변 해역의 선박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거의 동시에 3곳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상황에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전체 대륙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비밀 파괴 공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А что стало причиной? Тут до того, как появятся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ключать хоть какой-то вариант нельзя. 한편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에너지를 무기화해온 러시아가 이번 sago에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le widzimy wyraźnie, że jest to akt sabotażu. Akt, który prawdopodobnie oznacza kolejny etap eskalacji tej sytuacji, z którą mamy do czynienia na Ukrainie. 양측 모두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복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스관의 구멍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복구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가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발동을 하자 징집을 피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군 징집센터가 공격을 받는 등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점령지 주민 투표까지 마감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인 동원 등은 어떻게 전개될지 러시아 출신 방송인인 일리아 벨야코프 수원대 외국어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에서 태어나시고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귀화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상황이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징집령이 내려졌고 젊은이들이 지금 막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데 혹시 관련해서 현지하고 연락해 보셨습니까? 연락은 안 해봤지만 SNS를 통해서도 아는 사람의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인데 남동생이 지금 러시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퇴피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핀란드, 러시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에서 국경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요. 또 그 비행기들이 이제 공항에서 거의 그 징집령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징집 대상일 것 같은 그런 남성들은 아예 해외로 안 보내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현지에서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가족분들은 이제 러시아에 계시잖아요. 네. 가족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지금 계시고요. 근데 그 외에서 다른 친족이 없어서 부모님들은 뭐 크게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고 또 저 때보다 그러니까 저밖에 다른 자식이 없어서 뭐 딱히 그런 뭐 특별한 얘기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예. 지금 그 실제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당시에 러시아 주민들이 생각하는 생각, 러시아 국민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징집령이 내려진 이후에 생각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많이 바꿨습니다. 2월 24일에 처음에 이 전쟁이 터졌을 때 프로파간다 방송에서 항상 푸틴 대통령 자기 말을 했을 때도 그렇고 또 방송에서 비춰주는 것이 정쟁이 아니라 특수 작전이다. 그래서 아주 일부적인 인력으로 아주 특정한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쟁이 아니다라는 게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대부분 러시아 그 문화상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치에 관련 그런 관심이 거의 없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안 느끼다가 지금은 징집령이 내려서 거의 이 혼란이 모든 가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시위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대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러시아에 계신 건 아니지만 징집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틴의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 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또 하르키우 주를 다시 탈환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거는 방지하기 위해서 징집령을 내린다는 결정을 대통령이 한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측밖에 할 수는 없죠.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화면은 항의 시위를 하는 그 젊은 학생들을 끌고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저렇게 정부의 정책에서 반대하는 시위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자주 일어나진 않죠. 특히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워낙 언론을 탄압하는 법안이라든가 또는 그런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시위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예. 네, 지금은 모스크바나 산페테르부르크 또는 남부 지역에 있는 다게스탄 공화국 같은 경우는 시위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또 어느 정도의 잘 사는 도시,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산페테르부르크에 사람들이 예, 예. 당연히 많이 반대하고 있고, 다게스탄은 문화상 되게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거기는 또 보시면 시위에서 나오시는 네.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에요. 이제 자기 뭐 남편이라든가 아들을 보내기 싫으신 그런 그렇네요. 분들이 많이 예. 나오셔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남동생, 오빠, 가족들이 징집되는 것에 반대하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이 시위가 좀 더 격화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예. 동원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동원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실제로 거긴 사망자가 몇 명 나올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의 사망자 수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네. 러시아 정부에서. 근데 지금은 거의 총동원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도 하고 거기는 참전하기도 하고 네. 더 이상 사망자 수를 숨기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바뀔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징집 생각합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합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긴 한데 네네. 뭐 원래 군대에서 그러니까 예비군, 그러니까 군대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실제로 어디 참정이나 작정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은 거의 총동원이라는 거랑 틀림이 없는 지금은 그런 절차가 원래는 예비군 동원령인데 실제로는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도 징집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우려가 큰 거군요. 왜냐하면 또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내리는 쿼터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역의 주장이라든가 뭐 지사, 그러니까 주지사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쿼터를 채우려고 사실상은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다 이제 쿼터를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이나 심지어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 수령자, 그러니까 노인들 또는 장애인들도 그런 동원됐다는 소식이 거군요. 있었습니다. 네. 예. 지금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헤르손이나 자포리자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도 징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어제 날로 이제 자포리자 주와 헤르손 주에서는 국민 투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지역들이 러시아 땅이라는 발표들이 뭐 이번 주 안에 다음 주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그건 러시아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러시아 본토랑 똑같이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도 동원 대상이라는 발표를 하실 것 같은 그런 그런데요. 예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같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나라에 있었던 국민이 총뿌리를 겨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상황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합병하려고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인구는 러시아 말을 원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 또 러시아와 뭐 가족 관계라든가 뭐 사업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럼 동원령 발동된 이후에 혹시 러시아에 있는 지인들이 좀 징집을 당했다는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당했다는 소식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남동생이 지금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엄청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그 어떻게 피할 수 있냐는 그런 방법을 계속 알아보고 있죠. 지금 러시아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인원이 뭐 고도입니다만 수십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거든요. 20만 명이라는 평가가 있죠. 20만 명이요. 네. 예. 근데 징집 약 30만 명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30만 명이고, 근데 그것도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그런 숫자를 했는데 사실상은 동원령을 보면 거기 숫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위성에서 잡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해외로 탈출하는 차량들의 행렬의 모습을 위성으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아마 크루즈아로 향하는 사람들일 텐데 러시아 SNS에도 많이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4일, 4일 동안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물도 부족하다고 하고 음식도 부족하다고 그렇겠죠. 하고 뭐 화장실 못 가기도 하고 엄청난 이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많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정부에서는 뭐 국경 폐쇄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네요. 네, 아직은 없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항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린 코트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일 것 같은 남성들은 해외로 보내지가 금지가 거의 내렸다시피 하기 때문에 실제로 18살부터 35살까지 그 있는 남성들은 지금 해외로 거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징집령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도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좀 더 적극적으로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많이들 합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외에서도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는 본 게 사용을 안 하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다라는 제로가 평가가 아니다. 많기도 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회적이나 뭐 국제적으로 불안 요소들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내에서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혼란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시위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SNS를 통해서 불만 글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러시아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직은 뭔가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점령지 그 합병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요 4개 지역인데 찬성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예. 물론 87%도 있긴 한데 98%. 거의, 이 주민투표가 조작됐다는 게 이제 서방 언론들의 분석인데. 거의 그렇게 보면 된다고 봅니다. 조작됐다고 보세요? 네, 실제로 이제 5일 동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SNS나 영상을 보면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참여한 사람들은 강요를 받거나 또는 오히려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작들이 많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 점령지 4곳에 저렇게 합병 주민 투표를 하고 저 결과를 공표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푸틴의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이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아예 처음부터 침략하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악화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악화되고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푸틴의 큰 그림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세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많이 반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토도 많이 빼앗고 있고요. 지금 이런 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푸틴이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을 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서방이 그렇게 강하게 나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서방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줄 줄 몰랐군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뭐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과 비롯해서 이제 EU도 그렇고 계속 무기를 팔잖아요. 우크라이나에게. 푸틴은 그런 게는 약간 좀 평가를 잘못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작전이라는 게 길어진 거고 훨씬 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한 단계 게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노력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거죠. 그렇군요. 어머니께서는 우크라이나인이라고 들었어요. 우크라이나인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럼 이번 전쟁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딱히 어떤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은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지금은 조금 아마 생각이 바꾸실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는 뭐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벌써 6개월 훌쩍 넘어섰잖아요.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큰 타격을 지금 받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리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이 4가지 지역들이 러시아에 들어가면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명분이 내세울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에서 전쟁을 한다는 명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게임이 바뀌고 훨씬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내에 지금 징집 관련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탈출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내 상황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러시아 출신 방송인이고 현재 수원대 외국어학부 교수님입니다. 일리아 벨야코프 씨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를 고려해서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6,159명입니다. 어제보다 3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단 5천여 명, 2주 전보다는 5만 7천 명 이상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7월 6일 이후 12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6명 줄어든 375명으로 닷새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46명 늘어 누적 28,318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이어져 병상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7,400여 개의 지정 병상 가운데 20% 정도를 사용 중인데요. 다음 달 7일까지 1,400여 개의 병상을 순차적으로 지정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겨울 또 한 차례 재유행이 찾아올 거란 예측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0,000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 진료 비용과 의료 상담센터를 통한 재택 전화 상담 관리 비용, 일반 병상 자율입원 통합 격리 관리 비용을 11월 말까지 2달 동안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추가 접종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4차 접종을 하면 사망 위험이 미접종군에 비해 83.7%, 2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선 64.8%, 3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 14% 감소한다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백신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걱정인 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는 청년층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서울 지역 화장장 예약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꽉 차는 등 포화 상태입니다. 대유행 땐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였던 코로나19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4.2% 늘어난 31만 7,68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코로나19 사망자도 전체의 1.6%를 차지했습니다. 대유행 첫 해인 지난 2020년보다 5배 넘게 급증한 건데 특히 여성의 경우 10대 사망 원인에 처음으로 코로나19가 포함됐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30명으로 코로나가 사망자 수 증가에 같이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지표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10대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입니다. 다른 연령대 비율은 다 줄었는데 유독 청년층인 10대와 20대, 30대는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특히 더 이제 취약한 계층에서 이 자살 관련된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청년층이 이제 사회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40대 이상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암 사망률은 폐암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간암과 대장암, 위암, 췌장암의 순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데이트나 연애 관련 프로그램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생겼고 화제도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애를 보면서 공감하거나 대리만족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요즘 청년들의 연애 온도는 어떨까요?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의 연애 상황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청년이 비연애와 경험이 없는 경우를 합쳐서 65.5%, 10명 가운데 6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3명은 연애 경험이 아예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솔로인 청년들 가운데서 내 의지로 연애를 하지 않을 거라고 답한 사람이 70.4%였는데요.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연애를 왜 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시간적이든 경제적이든 여유가 없다고 답한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연애를 하지 않는데 영향을 끼친 건데 그럼 앞으로는 연애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46%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연애를 꼭 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8%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애 말고 결혼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결혼을 하겠다는 청년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10명 가운데 2명 정도만 꼭 결혼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않겠다, 독신을 원하는 응답이 6% 정도였는데요. 결혼을 꺼리는 이유를 물었더니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는데 반면에 여성은 혼자 사는 게 충분히 행복하고 또 가족이라는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자,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조사로 볼 수도 있지만 정책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의 이런 인식은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구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한강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산책을 하거나 한강에 앉아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낮지만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집니다. 앞으로 기온은 1에서 2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날이 빠르게 쌀쌀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4도,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늦더위가 계속되며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와 대구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개천절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건조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부쩍 서늘해질 전망입니다. 요즘 먼지 걱정은 없지만 오후에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와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MBC가 편파 방송을 했다며 오늘 MBC를 항의 방문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서 외교 참사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여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